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직업 적응 이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롭퀴스트와 다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 다비스라고도 하고 데이비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 적응 이론은 아주 재밌어요. 네. 그동안 우리 공부했던 이론도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재밌지 않았나요? 네. 이게 뭐 처음 보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하나씩 잘 들여다보면 이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잘 귀 기울여서 들여다보면은 이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면서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 적응 이론. 직업 적응 이론은 간단히 얘기해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어떤 환경이냐면 직업 환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대부분의 이런 진로 관련 이론들은 직업 선택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직업 적응 이론은 선택이 아니라 적응에 초점을 맞췄다. 입직한 이후에 직업 적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 그래서 개인의 욕구 능력과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직무 만족과 직무 유지 등을 설명합니다. 자, 직무 만족, 직무 유지 이게 뭐예요? 직업 적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적응을 설명한 이론이다라는 것을 직무 만족, 직무 유지라는 변인으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개인과 환경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키워드가 다 나왔어요. 개인 환경 연결 그리고 직업 적응 이것만 기억하시면 직업 적응 이론 끝입니다. 자, 왜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다음 개인 환경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한대요. 네, 개인 환경 간 상호작용을 강조했네요.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켰다.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냐? 개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서로 다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욕구 그리고 환경의 요구 이 두 가지가 서로 충족이 돼야지 직업 적응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네, 직업 환경이 되겠죠. 직업 적응 이론이니까. 그래서 개인이 직업에 대해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환경 입장에선 뭐예요? 직업 환경이 인간에게 그 개인에게 요구하는 역량, 능력이 되겠죠. 그 두 가지가 서로 맞아야 욕구가 충족이 돼야 직업 적응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개인 환경 간 서로 욕구가 서로 충족이 되면 이것을 조화 상태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개인과 환경의 욕구가 서로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네, 부조화 상태겠죠. 그래서 개인과 환경이 상호 만족할 때 직업 적응이 잘 된다. 이것이 직업 적응 이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조화된 내적 지표. 조화된 내적 지표 개인의 욕구와 관련된 개념을 만족이라고 합니다. 만족. 그리고 조화된 외적 지표 개인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환경이 개인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충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개인과 환경이 서로 요구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개인의 이런 직업에 대한 욕구가 만족이 되면 개인이 직업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것을 만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조화된 내적 지표. 개인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었죠. 이 조화된 내적 지표, 개인을 말하는 거죠. 내적 지표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조화된 외적 지표. 개인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외적인 지표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이라는 것은 환경, 직업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직업 환경이 개인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것. 환경이 개인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환경이 개인에 대해서 요구가 채워지면 그것을 충족이라고 한다. 네. 만족과 충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적응 이론은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계 3를 토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기억을 해주세요.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계 3를 토대로 했다.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계 나오면 직업 적응 이론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계를 토대로 한 검사지들이 쭉 있어요.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가 있고요.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미네소타 충족 척도, 미네소타 직무 기술 질문지. 네,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가 가장 비중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 질문지 하면 미네소타 Importance Questionnaire MIQ 미네소타 Importance Questionnaire.라고 합니다. 중요성 질문지라고도 하고 직업 가치 질문지라고도 하고 욕구 중요도 검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욕구와 가치관을 측정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20가지 근로자 욕구를 측정하고 6가지 가치 요인, 직업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네, 개인이 직업에 대해서 추구하는 6가지 가치 요인들을 측정한다. 그래서 직업 가치 질문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취, 이타주의, 안전, 지위, 자율성 이 6가지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또한 20가지 근로자 욕구도 측정한다고 했죠. 20가지. 이제 문제에서는 오답지로 6가지 가치 요인이 아닌 것은 MIQ에서 측정하는 6가지 가치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제 권력이 나오면 네, 틀린 내용이니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성 질문지 외에도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satisfaction이죠. 충족 척도도 있고 직무기술 질문지, job description, questionnaire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MIQ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성격 양식과 성격 구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격 구조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 지닌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양식, 성격 구조로 성격을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직업 적응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이 끝납니다. 간단히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직업 적응 이론은 직업에 적응하는 이론이죠.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욕구를 충족시키면 조화, 안 그러면 부조화. 네. 이런 걸 통해서 직업 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만족은 조화된 내적 지표. 개인의 입장이죠.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 반대로 환경의 요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직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네. 그래서 직업 환경이 개인에 대한 요구가 채워지면 그것을 충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족과 충족 얘기를 했고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계 3를 토대로 했다. 그래서 MIQ, 그 다음에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충족 척도, 직무기술 질문지까지 했고 성격 양식과 성격 구조로 성격을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직업 적응 이론 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 이제 요 밑에 내용입니다. 직업 적응 유형. 직업 적응 유형 아주 중요합니다. 직업 적응 유형. 성격 양식 차원에서 직업 적응 유형이 있고 적응 방식 차원에서 직업 적응 유형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해서 우선은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암기를 하시면 우선은 좋습니다. 자, 성격 양식 차원으로는 직업 적응 유형이 민영리지를 기억해 두세요. 민영리지 혹은 민속리지. 그래서 민영리지 하면 민첩성 그리고 하면 역량 속도라고도 합니다.
민역, 리지. 다음은 리듬입니다. 리듬. 다음 지는 지속성, 지구력. 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역, 리지. 자, 하나씩 살펴보면 민첩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완성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예시가 나와 있죠, 여기.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바로 일에 착수하는 사람이 있고 미루다가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바로 시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반응 속도가 빠른 거죠. 네. 그래서 민첩하게 반응한다. 민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중시한다는 것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반응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첩성 하면 반응 속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역량, 속도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페이스예요. 네, 페이스인데 PAC. 그래서 역량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에너지 소비량과 관련이 된다라고 했고 작업자의 평균 활동 수준이라고 했죠. 쉽게 말해서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입니다. 페이스가 어떤지. 페이스가 빠르다, 페이스가 느리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일을 해나가는 속도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민첩성은 일에 착수하는 반응 속도라면은 역량 속도, 페이스는 일을 어떤 페이스로 해나가는지, 그러니까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빠른 페이스라고 하면 평균 활동 수준이 높다는 것이고 그만큼 작업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페이스. 다음 리듬. 리듬이라는 것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의 규칙성, 패턴. 그러니까 일하는 리듬을 말하는 거죠. 꾸준히 1시간, 이렇게 꾸준한 패턴으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가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있다가 다시 이렇게 집중력이 올라와서 이제 페이스가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네. 페이스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네. 페이스가 일정한 사람이 있고 이것을 이제 리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준히 1시간 하는 사람, 10분 집중 후 느려지는 사람 네. 이게 리듬이 다른 거죠. 그래서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의 규칙성과 패턴을 리듬이라고 합니다. 활동에 대한 다양성, 리듬 이해되시죠? 네, 페이스가 어떤 패턴으로 변화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리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 지구력. 네,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한 거죠. 꾸준히 해나가는 것. 얼마나 꾸준히 해나가는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 네, 얼마나 오래 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루에 8시간 동안 작업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1시간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8시간 하는 사람이 지속성, 지구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간을 의미한다. 활동 수준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리듬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오래 나타나느냐를 의미한다. 그래서 민역리지, 민첩성, 역량, 네, 속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리듬, 지구력, 지속성, 민역, 리지. 네, 민역, 리지. 기억해 주세요. 민역, 리지. 다음은 적응 방식 차원입니다. 네, 적응 방식 차원도 4가지입니다. 반응적인 혹은 반응 끈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 하면 반응성, 수동성, 융 하면 융통성, 유연성, 적극성, 능동성, 마지막으로 인 하면 인내를 말합니다. 혹은 끈기라고도 합니다. 인내나 끈기.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반응적인 혹은 반응 끈기니까 끈적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반응 끈적, 반응적인 하나씩 살펴볼게요.
반응성이라고 하면 수동적인 거죠.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작업 성격의 변화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 융통성, 유연성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융통성, 유연성은 체크를 하고 의미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세요. 개인이 작업 환경과 무엇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인가요?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인데 작업 환경과 작업 성격일까요? 개인적 환경일까요? 개인적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입니다.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이 서로 부조화될 때 이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를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적극성이라는 것은 작업 환경과 뭔가 좀 차이가 있을 때 개인 환경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조화롭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정도. 개인과 환경 간의 조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적극성, 인내, 끈기라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무엇을 견디느냐?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지. 그게 인내, 끈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반응성, 수동성 하면 작업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가 반응성. 융통성이라고 하면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이 서로 부조화일 때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 그리고 적극성이라고 하면 작업 환경과 나의 그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를 말하고, 인내라는 것은 환경이 맞지 않아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지,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그래서 반응적인, 반응 끈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다시 또 복습하시면서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1번.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사항과 관련시켜서 개인의 욕구와 능력 그리고 환경의 요구사항 관련시켜서 진로행동을 설명하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했다 라고 했습니다. 직업적응이론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2번. 직업적응이론 학자 다비스 로키스트 2번이죠. 3번. 데이비스와 로키스트의 직업적응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를 6가지 유형으로 제한한다? 그런 이야기 없었죠. 뭐 직업 가치가 MIQ에서 직업 가치가 6가지이긴 했는데 직업과 환경 조화를 6가지 유형으로 제한한 거는 홀랜드 이론입니다. 뒤에서 공부할 홀랜드의 성격 이론.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야기. 2, 3, 4번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성격은 성격 양식과 성격 구조로 설명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 개인이 직업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역동적인 적응 과정,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4번. 지속성이란 적응 유형이었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 4번으로 갑니다. 직업 적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직업 적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업 적응은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미네소타 충족 촉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2번. 직업 적응은 개인이 직업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만족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렇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 3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인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에 검사 도구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유한다. 주관적 평가 먼저 실시하고 객관적 평가를 권유한대요. 이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아닌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은 보통 직업 적응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직업 적응의 변인이 무엇이었어요? 직업 만족이랑 직무 유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만족을 측정을 하려면, 직업 만족을 평가하려면 주관적인 평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를 떠올려 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주관적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객관적 평가를 실시한다. 4번. 개인은 자신과 환경의 부조화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도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대처 행동을 통해. 자, 환경과 부조화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조화 상태가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면. 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일 때 이제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직업 적응과 관련된 개념 중 조화의 내적 지표. 조화된 상태인데 내적 지표 뭐죠? 개인 입장에선 뭐예요? 만족이라 그랬습니다. 정답 2번. 6번.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3 관련하여 발전한 직업 발달 이론은 로키스트 다비스 직업 적응 이론. 다음 7번.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하여 개발된 검사 도구가 아닌 것은, 우리 시간을 상당히 할애하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MIQ 있었고요. JDQ 있었죠? 네, MSQ 있었습니다. 네, CMI가 아니죠. CMI는 진로 성숙도 검사. 누가 개발했나요? CMI? 네, 크라이티스가 개발했습니다. 8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의 조화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검사는 개인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의 조화, 개인 가치 뭐예요?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였습니다. 1번. 9번. MIQ. 이번엔 욕구 중요도 검사라고 했죠. 네, MIQ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질 및 요인론적 접근을 배경으로 개발되었다. 근데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특질과 요인을 사용해서 개발한 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가지 가치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 2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MIQ는 특질 및 요인론적 접근을 배경으로 개발되었다. 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고 20개의 근로자 욕구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대상은 13세 이상의 남녀이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독해력이 필요하다. 이게 틀린 내용인데요. 주 대상은 고등학생 또는 성인이에요. 고등학생 이상. 독해력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맞아요. 5학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학년 이상 독해력은 맞는데 고등학생 이상이 주 대상이다. 그리고 6개의 가치 요인을 측정한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 MIQ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권장된다라고 매뉴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막 암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MIQ라는 검사가 직업 적응 이론의 검사잖아요.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된 직업 적응이라는 것은 직업 생활을 하는 내에서, 직업 활동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은 이 문제의 접근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혹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미네소타 직업가치 질문지에서 측정하는 6개의 가치 요인이 아닌 것은 성취, 지위, 이타주의, 권력은 아닙니다. 11번.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성격 양식 차원 민영리지. 민영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첩성,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한다. 속도 중시 맞죠? 반응 속도. 2번. 역량은 페이스, 속도였습니다. 페이스가 빠르다, 활동 수준이 높다라는 것이죠. 평균 활동 수준이 높다. 리듬, 활동에 대한 단일성을 의미한다. 단일성이었나요?
다양성을 의미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야기. 4번 지구력. 지구력은 다양한 활동 수준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기간을 말한다.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간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12번 직무특성 양식 중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반응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인내심, 끈기. 13번 직업적응 이론에서 네 가지 성격 양식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민영리지,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정답 3번. 14번 직업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만족, 조직의 만족, 적응을 매개하는 적응 유형 변이는 우연, 타협, 적응도, 인내력. 네,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엔 인내력이죠. 반응적인. 그래서 정답 4번. 15번 직업 적응 이론의 적응 유형 변인 중 적응 행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의 시작과 종료의 지속기간 뭐예요? 지속기간 나오면 인내가 되겠습니다. 16번 데이비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적응 양식의 차원은 뭐였죠? 반응적인. 그래서 반응성, 융통성, 적극성, 인내. 정답 1번. 17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유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관성, 수행해야 할 다양한 작업들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 일단 일관성이란 게 없었고, 이러한 수행해야 할 다양한 작업들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건 뭐였죠? 융통성인데, 이게 융통성도 작업들 간의 부조화가 아니죠.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개인적 환경과 작업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가 융통성이라고 했습니다. 융통성의 정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끈기라는 것은 다시 복습해 볼게요. 끈기,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지. 적극성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정도죠. 작업 환경을 개인적 방식과 조화롭게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는 정도. 반응성이라는 것은 작업 성격의 변화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응 끈적, 반응적인, 융통성, 개인이 작업 환경과 작업 성격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 작업 환경과 작업 성격이었나요? 아니죠. 개인적 환경이었죠.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 왜냐하면 직업 적응 이론 내내 하는 얘기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개인과 환경의 조화, 부조화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개인이 나와야죠. 작업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1번 틀린 이야기. 한 번 더 복습할게요. 끈기는 환경이 맞지 않아도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지의 정도다. 적극성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정도인데 어떤 노력? 개인적 방식과 작업 환경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려는 노력. 다음 반응성이라는 것은 작업 성격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였어요.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에 관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또 이어서 계속 진행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문제가 가치 중심 진로 접근 모형의 명제에 관한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 명제를 일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일이 다 공부를 하는 것보다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 볼 건데 그러기에 앞서서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대충 우리가 어떤 모형인지 그 스토리만 간단하게 보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운의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인간의 행동은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모형입니다. 가치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치 짱 이거예요. 가치가 최고. 진로 결정에서 흥미 아니야. 가치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이죠. 네, 아주 심플하죠. 네, 쉽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진로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진로 결정은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럼 이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했냐면 환경 속에서 학습된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치는 환경 속에서 학습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서 환경 자극에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이러한 그 여러 자극들에 노출이 되면서 여러 가치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가치들은 가치들끼리 서로 이제 모순과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렇게 싸우면서 점점 정교해지고 서열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생기고 나면 우선순위의 높은 위치에 있는 가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선순위 가치, 선순위 가치들은 네, 그렇게 많지 않겠죠.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진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정돼 있다. 네, 그 부분만 정리를 하시고 문제풀이 통해서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문제풀이 이제 할 건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1번, 2번 잠깐 멈춰놓고 먼저 1번, 2번을 풀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냥 풀어도 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시고 네, 다 푸셨으면 제가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네, 그렇다고 했죠. 네, 그래서 진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다. 2번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된다. 환경 속에서 학습된다. 3번 생애 만족은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들에 의존한다. 그렇죠. 생애 만족은 네, 처음 보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들에 의존한다. 네, 그래서 가치를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에 의존하는 것이 생애 만족. 4번 생애 역할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들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이라고 했는데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개인적 요인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야기죠. 2번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기본 형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네,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번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 학습된다. 네. 3번 한 역할의 특이성은 역할 안에 있는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관련된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 한 역할의 특이성은 그 역할 안에 있는 필수 가치들의 만족 정도랑 연관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생애 역할에서 성공은 학습된 기술과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을 제외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제외한 요인이 아니라 포함한 요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학습된 기술, 인지적, 정의적이라는 것은 정서적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적성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맥락주의,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맥락주의도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서 그냥 문제만 풀까 하다가 그래도 기본적인 스토리, 뭐 이전에 공부한 내용도 복습할 겸 해서 기본적인 스토리만 간단히 좀 살펴보고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주의. 우리 맥락주의를 살펴보기 전에 이 진로 이론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야 이 맥락주의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진로 이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된 게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특성 요인 이론. 20세기 초예요. 그래서 개인차 심리학이라고 하죠. 개인과 직업을 짝짓는. 네. 그게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20세기 초. 네, 이건 뭐 적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 직업 짝짓기. 특성 요인 이론.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900년대 파슨스에 의해서 특성 요인 이론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검사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 그 진로 뭐 상담이든 뭐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 활동이 아직도 이 특성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검사에 의존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19세기 초, 20세기 초 특성 요인 이론.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에 들어서서 진로에 발달적 개념이 추가됩니다. 발달적 개념 하면은 우리 누가 떠오르나요? 긴즈버그 최초여서 환자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긴즈버그 이론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수퍼의 이론이 나옵니다. 이게 1950년대. 그러다가 1970, 80년대 20세기 이제 말이 되죠. 20세기 말이 되면서 나온 것이 SCCT,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안 날 수도 있죠, 뭐. 안 나시면은 복습하시면 됩니다. 네. 자기효능감, 반두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결계, 인지적 요인으로는 자결계,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개인적 목표가 영향을 준다라고 했고, 상호적 결정론 있었잖아요. 상호적 결정론 3축 호혜성은 뭐였죠? 개인, 상황,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로 결정을 한다. 그게 사회인지적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SCCT랑 이제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등이 이제 20세기 말에 나온 요인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강조했던 그런 이론들이죠.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 잠깐 복습해 볼까요? 크롬볼츠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크롬볼츠 4가지 뭐였나요? 유한학과였습니다. 유한학과. 그래서 유는 유전적 요인 및 특별한 능력, 화는 환경 조건과 사건. 어떤 환경 조건이죠?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조건과 사건이죠. 그리고 학하면 학습 경험, 조작적 학습 경험, 연합적 학습 경험이 있습니다. 과하면 과제 접근 기술. 그래서 크롬볼츠 유한학과까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온 것이 바로 구성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구성주의적 접근, 진로에 대해서 구성주의적 접근, 이것을 맥락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맥락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딱 그거예요. 개인에게,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단 하나의 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맥락주의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특성 요인 이론과 상당히 배치되는 이야기죠. 개인에게 딱 들어맞는 오직 하나의 진로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은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서 기반이 된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 하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죠.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합리적, 과학적 근거 중시하고 네, 뭔가 탄탄한 근거, 틀 이런 것을 모더니즘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라는 것은 네, 이런 것을 다 이제 해체하는 거죠. 고정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된 진리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네, 이런 관점의 그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된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강조하느냐? 맥락주의에서는 이제 진로 환경적 요소에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구성주의를 토대로 했고 진로 환경에 관심을 두었다. 여기 좀 지우고 이제 해볼게요. 네, 그래서 구성주의가 무엇이냐? 구성주의라는 것은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쭉 적어봤습니다. 여기는 앞에 내용들은 이제 읽고 이해한 뒤에 네, 요 굵은 글씨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주의라는 것은 개인은 정보를 조직화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구축한다. 그리고 진리나 실제는 지각의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리나 실제 이런 게 고정된 하나의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지각의 문제라는 것은. 네. 그래서 구성주의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한 것이 맥락주의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중시하는 거예요. 맥락. 네. 그래서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했어요. 맥락을 통해서. 네. 이게 맥락주의,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진로 이론에서는 개인에게 딱 맞는 단 하나의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최근으로 계속 이제 시간이 변화하면서 인간에게도 평생 직업이란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죠. 네, 직업 이동이 많은 시대입니다. 네,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런 시대적인 환경과도 맞물려서 나오게 된 이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중시한다. 그래서 기존의 진로 이론이 주로 직업과 개인을 매칭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면 진로 구성 이론은 직업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생애 스토리, 내러티브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직업을 통해서 삶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 네, 이런 것을 즉 맥락이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네,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 맥락주의 이론입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네, 이 사람의 이제 스토리, 생애 스토리, 내러티브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네, 어떻게 개인적인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맥락주의 이론이다. 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요 아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적 관점의 대상이 무엇이냐?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죠.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그래서 맥락주의 이론에서는 환경과 개인은 하나의 단위로서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했어요. 네. 환경을 중시했고 개인도 중시하는 거죠. 둘 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은 분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 이제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개인과 환경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것으로 보는 거죠. 맥락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맥락주의의 주요 관심 대상이 무엇이냐?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는 맥락주의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행위라는 것은 인지적, 사회적으로 방향이 결정된다. 그리고 일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인지적, 사회적으로 방향이 결정되고 일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행위.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과정, 개인의 사회문화적 세계를 반영하게 된다. 네. 그래서 행위 기억해 두시고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 네.
그리고 맥락이 개인적인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거를 살펴보고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제 맥락주의 이론이다. 끝. 네, 문제풀이 바로 해보겠습니다. 1번. 진로 발달에서 맥락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행위는 맥락주의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네, 행위는 맥락주의 관심 대상. 2번. 개인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 땡! 개인과 환경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랬죠. 분리할 수 없다. 네, 둘 다 중요하고 네, 분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맥락주의였습니다. 3번. 행위는 인지적,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일상의 경험을 반영한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진로 연구와 진로 상담에 대한 맥락상의 행위 설명을 확립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네, 말이 어려운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잘 읽어보면 그런 얘기죠. 맥락을 통해서 그 삶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는 것이 맥락주의이다. 2번 문제로 갑니다.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진로 양식 면접에서 선호하는 직무와 근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네, 진로 양식 면접이라는 것은 이제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진로 양식 면접이라 그랬잖아요. 네. 내담자의 스토리를 끌어내서 생애 주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이 진로 양식 면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생애 스토리를 끌어내기 위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호하는 직무와 근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정답은 이제 1번입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교과목이 무엇이었나요? 네. 이게 선호 직무, 근로 환경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질문.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이나 영화에서 똑같은 문제의 당면에 있는 그 주인공을 드러내고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는지 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을 따라서 살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은 내담자의 이상적인 자아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면을 담고 싶은지 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명언, 좌우명 네, 이런 거는 이제 생애 스토리의 제목을 제공한다 라고 네, 제공하는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한 번 출제가 됐는데 뭐 이거를 1, 2, 3, 4를 다 암기할 필요는 암기하면 좋겠죠. 근데 뭐 시간 대비 효율로 봤을 때 사실 기출문제는 이제 다 암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딱 보고 암기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이었나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배운 진로 이론들 종합하는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홀랜드 이론은 사실 아직 안 했죠. 근데 홀랜드 이론은 나중에 뒤에 이제 검사 관련 부분 할 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1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진로 상담 이론과 각 이론의 전제를 짝지은 것으로 틀린 것은 특성 요인 이론, 개인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만족한다. 그렇죠.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흥미, 능력, 성격 다 고려를 해야 합니다. 2번, 의사결정 이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결정 이론을 따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의사결정의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네, 맞는 이야기죠. 3번, 사회학습 이론. 개인의 발달은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 정도, 주변의 기대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즉,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 4번. 정신분석 이론. 개인의 진로는 6세 이전에 결정된다? 아닙니다. 네, 딱 봐도 아니죠. 네. 뭐 기본적인 욕구가 6세까지 발달된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6세 이전, 네, 6세 이전에 이제 발달이 기본 욕구가 완성이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지. 진로가 6세 이전에 결정된다. 라고 하지는 않았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 진로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 사회인지 진로 이론 SCCT 반두라 자기효능감 네. 삼축 호혜성 상호적 결정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결계 네. 읽어볼게요. 진로 발달과 선택에서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 이게 뭐였나요? 자기효능감입니다. 네. 맞는 이야기.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내담자가 욕구를 분류하고 지식을 획득하여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네. 이런 욕구라는 말에 현혹돼서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욕구를 분류하고 지식을 획득하고 네.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진로 발달에 대해서 지식 구조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이제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 변화를 통해서 진로가 발달된다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주의하시고 헷갈리신 분들은 반드시 이 선택지를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C.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학습 경험을 형성하고 진로 행동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매개 변인을 찾는 데 목표를 둔다. 이거는 무슨 이론일까요? 네,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결계, 진로 발달의 결정 요인 자결계죠.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자결계 기억나시나요?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 네. 다음 D, 가치중심적 진로 이론. 가치중심적 진로 이론은 가치가 짱이다. 흥미보다는 가치라고 했습니다. 흥미와 가치가 중요한 작용이 아니고 흥미는 저리가 가치가 짱이야. 이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직업 발달 이론가와 그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게 짝지어진 것. 1번. 로의 욕구 이론입니다. 직업 발달 단계를 해당하는 연령에 고정시키고 있다? 로의 욕구 이론에서는 아동기 가정 환경을 강조하긴 했지만 뭐 이런 해당하는 연령에 대한 이야기 고정시키지 않았죠. 2번 수퍼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수퍼가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오히려 로가 얘기를 했죠. 네, 2번도 틀린 이야기. 3번 긴즈버그 직업 선택이란 단일 결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죠. 그래서 긴즈버그 발달적 관점에서 최초였죠. 최초여서 환자면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흥능가전, 탐구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발달 단계별로 계속 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과정이자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이 정답. 4번 개인의 행동 양식이나 인성 유형이 직업 선택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네, 홀랜드 뒤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직업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성 요인 이론은 파슨스의 직업 지도 모델 기초. 네, 파슨스. 2번 수퍼의 생애 발달 단계는 환자면 뭐였죠? 환자면 누구? 환자면은 긴즈버그 최초여서 환자면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수퍼 생애 발달 단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성탐 확유세죠. 네. 그리고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 네. 까먹으셨다고요? 네. 그러면은 다시 복습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복습하셔서 슥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로 또 기억이 납니다.
3번. 이를 승화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이니까 이제 무의식적인 충동, 욕구를 이제 일로서 표출이 되면은 이제 그게 승화가 되겠죠. 승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4번. 홀랜드 직업 성격 유형론에서 중요시하는 개념은 일관도, 일치도, 분화도 등이다. 네. 이게 분화도라는 말을 이렇게 분화도라는 말보다 이제 변별성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기는 하죠. 그래서 일관성, 일치성, 변별성.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 직업 발달 이론 중 발달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퍼의 평생 발달 이론,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자아의 발달로 개인의 종합적인 인지 발달과 의사 발전 과정이 중심이 된다. 종합적인 인지 발달 이런 얘기는 우리 공부한 이론 중에 없었잖아요. 네, 수퍼 아니잖아요.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네. 2번.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 직업 발달 단계를 환자면 네, 긴즈버그 최초여서 환자면이었잖아요. 2번이 맞는 이야기네요. 네. 정답은 2번. 6번. 네, 6번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네. 직업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진로 발달 과정이 유전 요인과 특별한 능력, 사회학습 이론 유한학과죠. 유전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2번. 진로 선택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초기 발달 과정 중시한다. 기본적인 욕구는 6세까지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실제 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이거 뭐죠? 환경적 요인은 상황, 개인적 요인은 개인, 실제 행동은 행동, 개인, 행동, 상황. 이 세 개의 상호작용 뭐였죠? 상호적 결정론,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이었잖아요. 어떤 이론이었어요? 네, SCCT,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야기.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 이론 내용이 잘 정리가 다 안 되고 이렇게 뜨문뜨문 구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까먹으셨다면, 잠시 잊으셨다면 사회인지 진로 이론 잠깐 돌아가셔서 한번 쓱 또 보시면은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마저 볼게요.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은 가치, 흥미, 환경 등과의 관계에서 가치 중심 모형의 명제를 제시한다. 네, 가치 중심. 7번으로 넘어갑니다. 생애 직업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인의 역할, 상황, 사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이다. 네, 그렇죠. 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2번. 개인의 생활 양식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네, 그렇겠죠. 네. 3번. 단일 시점에 특정한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개념이다. 생애 직업 발달이라는 것은 네, 전생애를 말하는 거죠. 평생. 그렇기 때문에 단일 시점에 특정한 사건이 아니고 전생애의 발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로 생애 직업 발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야기. 4번 자아 발달을 강조하는 개념. 네, 이렇게 문제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진로 이론 종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업 선택 과정 진로 발달에 관한 나머지 문제들을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 내용들이 많이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문제풀이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직업 선택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직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네. 2번 1번 예, 그래서 개인과 뭐 개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직업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2번 주로 성년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 경험은 영향력이 없다. 네, 아니죠. 3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환경의 영향은 관련이 없다. 네.
4번 일생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기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네, 전생에 걸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건 너무 이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이제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진로 및 직업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흥미와 능력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죠. 2번 직업 선택에서 적성 및 지능 검사의 결과에만 의존하진 않는다. 네,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면 안 되죠. 3번 직업 흥미가 아동기 초기 경험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관점은 환경 적응론이다. 잘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선택지 내에서도 약간 그 모순이잖아요. 아동기 초기 경험에서 결정이 되는데 환경 적응론이라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환경에 적응이라면은 좀 더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더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건데, 아동기 초기 경험이 결정한다는 것은 이 선택지 상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번 직업적 흥미는 성격 특성과 자아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네, 그렇죠. 성격, 특성, 자아 개념 따라 변화한다. 3번 진로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진로 발달을 위한 계획이 일단 수립되면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그런가요? 계속 변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틀린 이야기. 2번 진로 발달이란 직업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직업 기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네, 그렇죠. 맞는 이야기. 3번 직업 발달의 단계를 대체로 소양, 탐색, 준비, 인식, 확정 순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먼저 소양 단계가 우선이 되겠죠. 네, 기본 그런 직업 발달에 관한 소양. 그 다음에 직업 발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진로 인식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고, 그래서 소양 다음 인식. 그러고 나면 진로 탐색, 직업 탐색 등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진로 준비, 마지막으로 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진로 발달이란 주로 직종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견학, 현장 실습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진로 발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직종에 대한 이런 조사, 견학, 현장 실습은 직업 환경 이해에만 국한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진로 발달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진로 발달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진로 발달은 단계별 연령 구분이 분명하다. 분명한가요? 네, 대략적이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네요. 네, 단계별 연령 구분을 명확하게 딱딱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린 이야기. 2번 진로 발달은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3번 진로 발달은 환경, 경험, 그리고 자기 개념과 생활 양식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네, 그렇죠. 환경, 경험, 자기. 쉽게 말해서 나와 환경의 상호작용.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진로 발달은 다차원적이다. 네, 이거는 뭐 뒤집어 생각해보면 진로 발달이 1차원적이라는 게 틀린 이야기잖아요. 네, 다차원적이다. 5번 청소년 직업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부모의 직업. 네, 확실히 영향을 미치겠죠. 성역할의 사회화. 네, 성역할 사회화. 진로교사의 직업 선택. 실습 기간 동안의 근로 경험.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의 근로 경험. 영향을 주겠죠. 네, 바로 끝나면 취업이니까요. 네, 그래서 3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 6번 직업 선택 영향 요인 중 내부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내부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요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 요인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성별 이런 것 일반적인 요인도 이제 개인 내부 요인으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적성과 같이 개인 심리적 흥미, 적성 이런 것과 같이 개인 심리적 요인도
내부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 기회와 같은 개인 사회적 요인도 내부 요인에 들어갑니다. 교육 기회, 뭐 혹은 가정의 이런 뭐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도 이제 개인 사회적 요인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부 요인으로 포함이 되고, 훈련 수준과 같은 요인들은 이제 훈련은 직접 해서 이제 획득하는 거잖아요. 네, 획득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정답은 1번. 여기까지 해서 네, 이번 영상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근차근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좀 완성도가 부족한 부분들 반드시 복습 통해서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그래야 기억이 더 잘 납니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시더라도 화이팅 하시고 시험 때까지 남은 기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응원해주시는 댓글 또 적어주시는 거 제가 감사하게 또 보고 있습니다. 많이 적어주시면 저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